채권 금리가 이렇게 제약적이면 당연히 주식시장 압박을 받는다. 주식의 가격이 좋다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면 곧 비가 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 이미 바람이 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비가 와서 폭풍우가 시작돼 갖고 이제 다 쓸려 내려가는 홍수가 되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날 듯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금융자산 중에 일방적으로 미국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을 수 있으니 고민을 좀 해보시라. 각도기님, 이 셀 아메리카 요게 잠잠해지나 싶다가 또 빵빵 터지고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국채 금리 상당한 수준이죠. 어젯밤에도 튀었어요. 네네. 지난주에도 나와서 이제 채권 금리가 문제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좋다고 좋아하지 마라. 채권 금리가 이렇게 제약적이면 당연히 주식시장 압박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의 가격이 좋다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라 바람은 벌써 이미 바람이 불어오면 곧 비가 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채권 시장 이미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가 온 건데, 자, 그러면 비가 와서 폭풍우가 시작돼 갖고 이제 다 쓸려 내려가는 홍수가 되느냐, 이걸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날 듯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 사람이 없잖아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에서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살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안 산다. 감독님, 그럼 잠시만요. 요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입찰 그 부진이 이 국채 금리 급등의 원인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혹은 뭐 다른 원인도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무디스 이후에는 생각보다는 좀 조용했던 것 같은데. 이틀 예. 조용했죠. 이틀 조용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세금 감면은 연장됐어요. 네, 소위를 통과했고 이제 그게 이제 하원에서 완전히 통과되면 확정되는 거죠. 그럼 이제 채권 시장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건데, 세금을 감면해 주면 국가 단위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금은 월급이고, 네. 그다음에 채권은 대출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살림살이는 해야 되는데 소득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월급 줄어든다. 네. 세금이 대출도 월급인데 세금을 덜 받겠다면 월급을 덜 받겠어. 그러니까 나 월급 덜 받고 잘 살 수 있어.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 뭐 허리띠를 졸라야죠. 물론 메디케이드 줄입니다. 허리띠를 조르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관세 받으면 커버리지 돼. 커버리지 안 되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채권쟁이들은 뻔히 생각하지. 아니, 생활비를 줄일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월급을 적게 받았어? 그럼 뭘 하겠어? 빚을 땡기겠네. 국가 단위에서 빚 대출은 채권 발행. 예. 채권 발행이 늘겠구만. 누구나 뻔히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채권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물건이 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물건 겁나 흐드러지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뭐 이렇게 흔해 빠진 건 뭐 타러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그 나라 금리라는 건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네. 그러면 30년은 5%를 돌파했으면 5%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금리를, 이 남미는 아니잖아요. 남미하고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금리를 주면 당연히 환 가치가 올라야죠. 네. 근데 금리가 높은데도 환 가치가 오르지 않았다? 이건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환 가치가 왜 떨어지냐? 미국 행정부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와서 우리가 이제 지난 5일날 한국하고 무슨 환 관련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행간을 뒤집어서 보면 설마 쟤네들이 원화 절하를 요구하겠느냐, 환율을 올라가는 거를 베팅을 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엊그저께 이제 만났는데 환율 절상에 대한 얘기를 한다.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는 환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근원 원인을 거기서 찾고 있다. 미국 관리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환율도 뭐 구체적으로 얼마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네. 아니, 국제 외교부대에서 뭐 굳이 그거 얼마까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척이면 척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거는 우리가 무역 적자하는 건 니네
너무 환율을 약하게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보통은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작년에 봤던 흐름이잖아요. 그게 이 룰이 깨진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진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덧붙일 거는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CPI나 PPI는 높지 않아요. 네. 인플레이션 그렇죠.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CPI, PPI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요소가 통화 가치를 낮추거나 금리를 올린 요소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단기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불안감 혹은 신뢰 훼손 같은 게 셀 아메리카를 지금 이제 네. 부추기고 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4.5가 너무 좋은 금리긴 하지만 그걸 달러로 환전해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톤으로 네.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4.6% 같잖아요. 10년물이.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은 사셔도 될 것 같고 대신 환전을 원화로 안 한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면 어차피 달러를 계속 갖고 계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유학 자금을 보낸다던가 그렇죠. 난 미국에 정기적으로 가. 달러가 네. 필요해. 그리고 뭐 비즈니스를 해. 근데 달러가 계속 필요해. 뭐 그런 분들이라면 근데 나 한 몇 년 안 써도 되거든.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의 금리는 접근 가능하죠. 예, 채권 매입 가능한 시점에 들어왔다. 근데 원화를 환전해서 간다? 아니, 절대 아직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대중들의 반응도 관심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방향성이 같이 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 같은 거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아니 언제 달러 원 환율 평균이 1,400원이었어?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달러 원 환율이 위로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역사적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난주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우 높은 자리에 있죠. 네, 매우 높은 자리에 있고 원화는 원화 혼자서 결정되는 통화가 아니라 여타 통화들하고 같이 결정되는 통화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얘기는 조금 긴 얘기니까 조금 이따 다시 드리려고 하고 또 차트 하나 보여주셔야 될 게 1번 3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 원 달러 환율 차트 다시 보여주시고 네, 좋습니다. 바로 네, 이거죠. 요거죠, 지금 요거죠. 자 이거 네. 보세요. 이게 지금 원화가 달러 원 환율이 지금 낮은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매우 높죠. 왜 많은 사람들이 뭐 1,400원이 지금 뭐 적정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 되게 높은 자리에 와 있어. 네. 1,400원 처음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 1,400원 처음 왔을 때 우리 외환위기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되게 웃겨가지고 한 6개월 그거 유지되면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정상적 상황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건 네. 뇌의 문제입니다. 네. 아니 저희도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조금 뭔가 경각심 있는 말투였는데 네. 지금 뭐 1,400 400 얼마입니다. 뭐 예. 원래 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됐죠. 네. 예, 근데 뭐 1,300원 오니까 되게 워낙 강세처럼 얘기하시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아니 언제부터 강세였어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결국은 많이 간다면 평균 획이라는 법칙으로 따져 본다면 1,250원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화는 원화 스스로 결정을 하는 통화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주요한 통화가 두 개가 있죠. 네.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예요. 네. 자 일본의 엔화 가치를 생각하려면 역시나 일본 금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일본 30년물 국채. 네, 네. 30년물 네. 국채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 네. 네. 저거를 보면 이제 일본의 사회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일본은 귀족 국가구나. 네. 네, 호족들이 지배하는 귀족 국가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 저 상황은 뭐냐면 국민의 희생을 전제해서 엔화 약세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트 나왔나? 차트 아직 열심히 안 찾고 네.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정상적 차트예요. 왜 이 차트가 나왔을까요? 미쳤잖아요.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까지 튀나? 네. 몇 배가 튄 거예요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지. 네.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왜 심한가요? 엔화 약세 때문에 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약세인 거예요. 네. 자, 얼마 전에 850원 갔다 이제 좀 올라가지고 950원이긴 합니다만 N1이 약세잖아요. 80엔까지 떨어. 그때 너무 강세이긴 했지만 지금 144엔, 143엔이니까 굉장한 약세거든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누가 다 얻어맞았느냐? 일본 국민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렇죠. 순종적인 일본 국민 끽소리도 안 하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래도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인플레이션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올라갔다? 금리가 올라갔다. 야, 저 인플레이션은 내가 국채금리 이거 받고 내가 왜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간 거고요.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부 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뭐 국채가 너무 많아서 1년 재정의 10% 이상을 이자 돈 쓰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25년도엔 이 비율이 14%까지 올라간다. 뭐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국방비를 초월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훨씬 심한 나라죠. 자, 그러면 저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기준금리를 올려야죠. 기준금리를 올려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통화가 안정된다. 통화가 강세로 가는 거죠. 네.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국이 목줄을 잡은 것 같아. 왜냐하면 환율과 관련해서 스캇 베센트와 일본 재무상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고 어제도 얘기를 해서 환율 관련 얘기를 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예, 환율 관련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건데 우리나라한테 통화 강세를 원했다면 일본한테도 통화 강세를 원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중국 위안화의 흐름을 딱 보면 재미난 게 트럼프 당선 이후로 파죽지세로 위안화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엔화도 약세됐고 원화도 약세가 됐어요. 네. 이거는 되게 전략적인 그 포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무역 협의가 이상하게 진행될 걸 예상하고 통화를 약세로 포지셔닝 해놨다가 원할 때 니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통화 강세로 해줄게. 미국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해줄게. 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니냐, 그런 포석 아니냐 싶을 정도로 3개국 통화가 모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약세입니다. 네. 그래서 밑으로 내릴 공간은 충분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달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달러 자산만 갖고 있으면 위험하니 글로벌 자산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네. 한 두 주 연속 얘기를 맞아요.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전히 그거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이 자산 배분하실 때 뭐 여기 방송 보신 분은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뭐 원화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시겠으나 금융 자산 중에 일방적으로 미국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을 수 있으니 고민을 좀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10년물 한 5%까지 보시나요? 미국 국채 기준 네. 10년물 5%까지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그러면 미국 주식은 막 엄청 빠지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은 맞죠. 그러면은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원화로 바꿀 수도 없고 이미 지금 손실이 났을 테니 미국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미국 주식 팔고 미국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지금 제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은 작년도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네. 미국 주식 팔았는데 다시 네. 샀다가 물렸는데 세금 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원화 네. 세금 내야 되는데 이제 곧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지금 달러로 들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최고 나쁜 상황이에요. 네. 작년에 벌었던 거 세금 내야 되냐.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달러로 들고 있는데 원화 가치 강세, 달러 약세. 와, 이분들 근데 새로 산 건 완전 물려 있어. 이런 상황도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최고로 나쁜 상황이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5%면 눈 감고 사도 되는 가격 아닐까요? 예. 아마 그때면 아수라장 될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 가면은 아수라장 될 거예요. 끝났어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뭐 지옥도가 펼쳐져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올 텐데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좀 공격적으로 원화 자산조차도 바꿔서 살 생각까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 가격이면 10년물 5%면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은 환이 끼어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채권 투자 어렵지 않다. 캐리만 봐라. 즉 이자율만 봐라. 이자율이 만족스러우면 채권 투자를 하고 이자율을 만족스럽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간단한 전략을 말씀드려요. 네. 그럼 5%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금리가 더 오르면 패닉에 빠질 건 아니고, 근데 그때는 채권은 완전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고 다 죽었어 이러고 뭐 어떤 펀드가 청산이 됐다는 둥 뭐 그런 뉴스 막 터질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는 채권을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 떠느냐? CPI, PPI도 낮게 나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달에 현장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매겼던 관세가 지금 기본 관세 10%, 펜타닐 20%에서 30%인데 그 전에 1기 때 그 관세가 안 없어져서 그때 20% 붙인 것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제 포기했다가 수출하는 거 포기했다가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물건값이 안 오를까요? 요 최근에 나오는 유통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시면은 뭐 아마존에서는 오늘 뭐 CEO 사장 아직까지 소비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존이 관세 옆에 이렇게 태그로 원래 이게 $100인데 $110 되는 거는 관세 $10 뭐 이거 쓰려고 했다가 욕 먹었잖아요. 네. 왕창 욕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싹 없어졌는데 이 말인즉슨 가격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그 지역은행 총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그냥 간다.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서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고 가격을 올릴 것이다. 자기네가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월, 7월 중에 그 미국의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이거는 공급망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채권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본격화될 거고,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채권 시장의 이야기고, 이거 제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네. 세상에 모두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게 항상 하나의 현상 속에 이렇게 둘러싼 환경이잖아요.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렌트값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저와 거래하고 있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 자료를 보내주시더라고. 렌트 가격 빠진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 너무나 감사한데 렌트 가격 빠지면은 우리 김현래 앵커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인플레이션 떨어지잖아요. 주거비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주거비 떨어지면 확실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이 나와서 PC는 앞으로 한 2.2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급망 충격은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고 지금 채권 시장 그것만 두려워하는데 미국 자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플레 요소인 주거비는 지금 떨어지는 방향성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으니 이 부분은 내려가는 요소가 분명히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건의 전개가 제가 보기에는 6월달 중순까지는 데이터상으로 하나도 인플레 요소는 없을 겁니다. 예. 데이터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예. 우리가 인플레 공급망 충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6월달 하순 이후의 데이터상으로 그렇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채권은 지금 그걸 베팅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패닉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그 지금이 이제 비가 와서 폭풍이 이는 상황이냐 아니면 폭풍이 일 것 같으냐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또 반대편에서는 이것도 진정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도 그렇죠. 생각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 아메리카를 막을 어떤 핵심 이슈라고 할까요? 네. 예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자체적인 금융 수급을 조절하는 거고요. 하나는 무역 협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미 지금 스카페센트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이 상황들을 시뮬레이션 다 돌려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SLR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upplemental Leverage Ratio라는 건데 보충적 그 레버리지 비율 이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살 수 있는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은행업이라는 건 레버리지업이잖아요. 레버리지를 10배, 20배 얼만큼 키우느냐는 거고 그것들을 너무 많이 키우면 무한정 키우면 예를 들어 100배를 키웠다고 보죠. 뭐 선물 옵션이 그런 건데 1%만 움직이면 자본금이 다
자본금 2배를 벌든가 1% 위로 오르면 1% 떨어지면 100배를 키웠으면 자본금 다 까먹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BIS 자기자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국채를 사는 것도 이걸 잡아먹는 거거든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미국 은행들의 자본을 잡아먹으니까 레버리지를 키울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거를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국채는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유감. 국채가 안전자산이야? 그러면 왜 옛날에 그 SVB는 왜 망했어? 네. 국채 들고 파산했거든요. 네. 국채 2% 가니까는 와 웬 떡이야 너무 싸다 이러고 잡아놨다가 피토하고 죽었어요. 그렇죠? 사실 국채는 가격 유통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안전자산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여겨서 너희들 자본을 까먹는 걸 빼줄게. 그러니까 국채를 마음껏 싸. 대신에 나머지 자본을 함몰시키지 않으니까 그 자본 갖고 그냥 너희들의 레버리지 사업을 해. 뭐 이런 거죠. SLR이 그겁니다. 그거를 해주면 미국 은행들이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최근 한 달 안에 나온 뉴스 중에 이번 아마 20년물도 입찰률 분석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간접 낙찰률이 떨어졌을 거예요. 즉 해외 국가들의 미국 국채 매수의 비율이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 외국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일단은 중국이 안 사주잖아요. 일본도 사주는 것처럼 해놓고 팔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누군가 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은행은 이걸 계속 열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 열어줄게. 미국 국채 사. 그럼 새로운 강력한 매수자가 생기니까 채권 가격 안정이 될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불안하면 시행하려고 했던 SLR을 조금 더 빠르게 시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역 그 압박이 유예로 풀어졌던 때는 언제인가요? 지난번 금리 패닉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4.5%였어요. 그러니까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었죠. 근데 어찌 되었건 미국의 관세 90일 유예를 해준 게 채권 패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까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네. 하나는 지금 무역 협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번 무역 협정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무역 관련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미국의 주인은 누구다? 트럼프다? 국민이다? 아니다. 금융시장이다. 네.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다들 쪽도 못 쓰더라. 네. 네. 채권시장 무너지려고 하니까 대번에 태도 바꾸더라. 그렇게 강경하던 애들이 그래 관세 유예해줄게. 좀 진정해. 관세 유예해줄게. 근데 지금 그 일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앞서 간접 낙찰률이 떨어졌다. 즉 외국 애들이 안 사준다. 외국 애들을 구매자로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무역 협정하고 있는데 네. 코너에 몰리면 마지막 카드가 뭘까? 어깨심 빡 주고 한번 찍어 누르려고 했는데 상대가 잘 안 찍혀 눌러요.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뭘까요? 알았어, 관세 풀어줬다니까 국채 사. 오케이? 콜? 네, 이거 될 수 있죠. 또 다시. 지금 7,600억 이전 데이터로 7,600억 달러까지 네. 중국이 국채 비중을 줄였어요.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그죠? 네. 다시 사주면 더블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중국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해줄지 다 조건을 맞춰줄지 얼마나 많은 양보를 해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주인이 금융시장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금융시장이 저렇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행정부가 괜찮아 우리 이 고통을 잘 극복합시다.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 우리한테 낙원이 올 거예요. Dream come true 이게 될까요? 네, 이미 한번 후퇴한 거 우리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적 열심으로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금융시장 때문에 밀려나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 수급, 또 하나는 무역협정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협상. 절대 뉴스로 드러나질 않겠죠. 이 얘기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해도
뉴스로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관세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펜타닐 관세 해제 이런 식의 뉴스가 식으로. 나오겠죠. 네. 네, 그런 뉴스는 나오나 국채를 사주기로 했다. 절대 뉴스화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거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안에서 다 해결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각도기님께서 행간을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 네,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매도는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건지. 네. 셀 아메리카 하면 한국 증시는 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오늘 얼마나 팔았지? 오늘 5천 원 넘게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왜 한국 증시도 파는 겁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금융시장은 지돈 갖고만 플레이하지 않아요. 좀 방송에서 좀 네. 거칠지만 여러분 와닿게 하죠. 지돈 가지고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다 남의 돈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돈이 급합니다. 메꿔야 될 돈들이 항상 생기는 거고 사실상 이 정도 10년물 국채면 채권쟁이들 일부는 마진콜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30년물 뭐 5%, 5.1% 막 가고 이래 버리니까 돈 메꿔야 되잖아요. 돈 뺄 수 있는 데서 빼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 ATM기처럼 돈을 뺄 수 있는 곳이었고 삼성전자는 언제나 매도의 물량에 매도 폭탄에 시달려야 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 이전에 외국인들이 샀어요. 지난주는. 그쵸,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시장이 안정되면 달러 자산 외에 살 마음이 있긴 있는 거야. 근데 미국 시장이 폭파가 되면 당장 돈이 급해. 어디서든지 돈을 땡겨야 되는 게 지금 미국 애들의 패턴이다. 네. 근데 만약에 그 지금의 그 환율 흐름, 즉 달러가 약세가 되고 아시아 통화가 강세로 가는 이 흐름들이 나온다면 중간중간에 미국이 패닉 쇼크 날 때마다 한국 물이든 뭐든 팔겠지만 뭐 홍콩 물이든 뭐든 다 팔 거예요. 그러나 안정되면 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원화물의 본격적 매수는 룰 변화 있으면 그때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룰 변화 100번은 얘기했을 상법 개정. 네. 네, 이것들이 있으면 룰 변화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 투자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 시장 공부를 좀 해보시라. 일본이요?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이번에 4만 포인트 갖다 떨어졌잖아요. 어디서부터 올린 건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바닥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1번 차트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우리 피디님한테 제가 띄워주세요. 일본 차트 찾아주세요. 네, 한 10년짜리 차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제작진이 바쁘십니다. 네. 네. 2018년 이후면은 충분합니다. 보시면 니케이 진짜 지수 좀 보여주세요. 니케이 네. 200 지수입니다. 네. 네. 진짜 바닥에서부터는 4배 올랐어요. 지금 나왔습니다. 네. 예. 네, 야. 4배 올랐습니다. 4배. 자, 4배 올랐어요. 저는 저게 한국의 미래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 상법 개정이 되면.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본의 4배 상승 전에 있었던 정책 변화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 싫어했던 아베는 일본의 영웅일 수도 있어요. 네, 아베가 했던 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바텀업 절대 안 되는 나라예요. 무조건 탑다운이에요. 밑에서 세상 못 바꿔요. 메이지 주신도 위에서 바꾼 겁니다. 다. 저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네.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베가 바꿔야 되겠다 결정을 했고 첫 번째 보고서가 2013년에 이토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을 했던 게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진짜로 실현된 건 2020년 코로나 이후예요. 그 1차 이토 보고서, 2차 이토 보고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행동주의 활동했던 사람들 여러 대 있었습니다.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 망하겠다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PBR 1배 이한 퇴출 하면서부터 이제 랠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저 큰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절대 탑다운 아니에요. 우린 밑에서 갈아엎는 민족이에요. 못 찾겠다 갈아보자. 뭐 이게 이제 민족적 정서예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임계치에 올랐어요. 밑에는 부글부글 끓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거버넌스? 그건 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거버넌스? 거버넌스 얘기를 하네. 운용자들은 이미 그 얘기를 오랫동안 했었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몰랐는데 지금 뭐 거버넌스 지배구조 다 알잖아요. 네. 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위에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하고 우리는 정 방향성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물은 거의 다 끓었어. 그래서 위에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1번보다 우리는 굉장히 찰나적으로 바로 빠르게 바뀌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쟤네는 10년 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축적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룰이 변화가 되면 1번이 2013년부터 12년을 통해서 한 10년 걸려서 이룬 일을 우리는 한 5년이면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공부해봐라. 저 모습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